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폭로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장이 클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실의 이 대장동 지분 보유 의혹과 이 대표 선거자금 제공 의혹 등 폭발력이 큰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오늘 왜 폭로전에 나섰는지 자신의 심경도 밝혔습니다. 자,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까지 대장동 폭로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재차 민생 행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변호사가 사장님이 이재명 성남시장실 주종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정치적 결정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확증과 물증은 없고 갑작스레 번복된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입니다.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 그건 솔직히 뭐 잘 알 도리가 없죠. 뭐 최측근 인사가 연이어 이렇게 구속이 되면은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의 정치적 제스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네, 남 변호사 왜 추가 기소 위험도 있고요. 법정 위증죄의 위험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폭로를 할까?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더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제 폭로할수록 예. 추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건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배임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부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범죄의 혐의도 결국은 다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왜 남욱 유동규가 이렇게 석방이 된 다음에 이렇게 폭로전을 계속 이어갈까 우리가 예. 궁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법정에서 본인이 그때는 선거 기간이었고 네. 굉장히 겁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장동이랄지 유례랄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대권 1위 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상당히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내가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 이재명 대표는 낙선이 됐어요. 그러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검찰이 굉장히 지금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동안 굉장히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히 확실한 증거들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들이내미면서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걸 결과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시청자는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형량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검찰이 모든 걸 밝혀서 기소하게 되면 자신이 끝까지 부인했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독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내가 이걸 다 떠안고 처벌을 받아야 하나. 결국 자기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때 형량에 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폭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네네. 뭐 새로운 사실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는 혹시 뭐 더 심각한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있던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아마 이 428억이 김만배 씨로부터 정진상 김용 씨의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니까 실은 남욱 씨의 진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전문 진술로서 증거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답변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또 더 높은 분께 드리는 것으로 들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유동규 씨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니까 네. 결국에는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자신이 검찰에 잘 협조하고 있다. 이것들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욱 변호사도 결국에는 자신이 앞으로 검찰이 행할 구형에 있어서 네. 그리고 또 검찰이 몰수나 추징을 할 수도 있는 염려가 있는데 예. 몰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또 석방의 어떤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김용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김용 씨가 아니라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예요. 700억 뇌물로 기소가 됐었는데 428억으로 줄었고 이 428억이 유동규 씨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김용 씨와 정진상 씨의 거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유동규 씨는 전달자로 위치가 바뀔 네.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씨나 남욱 씨나 다 자신에게 유리한 예. 그래서 남에게 떠넘기는 어떤 진술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김만배 씨도 내일 모레면 나오는데 예. 앞으로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실은 좀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작년 10월에요. 문재인 정부 하였죠.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씨, 그다음에 김만배 씨, 남욱 씨 세 사람을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 보면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유동규로 돼 있습니다. 네. 유동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대장동 그 이상한 그 사업 구조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이 그 4천 몇백억 그 이익을 챙겨갖고 성남시에 그러니까 손해를 입힌 거 아니에요? 그 배임죄 그 651억 플러스 알파 배임죄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남욱 씨가 저렇게 위증죄를 무릅쓰고 저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걸 보면요. 그 배임죄 작년 그 문재인 그 정권하에서의 검찰이 했던 그 공소장의 공소 사실을 사실상 부정하는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그 몸통이 거기는 저 이재명 대표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중앙지검장이던 이정수 그분이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 예, 예.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화동이 1호 주인이라고 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당시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하고 공소장에도 천화동이 1호의 주인은 유동규로 돼 있고 그 남욱과 김만배 셋이서 이렇게 예. 작당을 해갖고 그 배임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 지금 우리 김광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책임이 대장동에서 보세요. 처음에 자기 지분이 45%에서 1단계 35%로 깎이고 최종적으로 25%로 깎이고 처음에는 자기가 주도성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 2014년에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선 때 김만배 씨가 거기에 풀 배팅을 하면서 이 관계가 바뀌었고 김만배 주도로 이게 넘어가면서 네. 예. 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프로젝트에 있어서 남욱 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적, 핵심적 인물이 몸통이 아니고 예. 주변적, 그냥 제한적 역할을 네.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는 게 유리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없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떠넘겨받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대선 때 열렬 지지자라고 하는 이른바 개딸 이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웠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는 말을 못했을 뿐이다. 자,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언제 어디서 흉기가 날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바뀌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본인이 바꾼 진술은 천화동인 1호가 과연 누구였느냐 그 딱 하나였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약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말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동규 씨도 처음에 폭로를 시작할 때 내가 하지 않은 죄까지 내가 다 덮어쓰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예요. 본인이 한 것만 내가 죄를 처벌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뀐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700억 그리고 그 약정을 했다는 700억 예. 거기서 뭐 비용 세금 빼고 428억인데 이 약정을 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유동규 씨 혼자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팀이 다시 개편이 돼서 다시 수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하니까 그 유동규 씨 외에 정진상, 김용식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할 때는 이재명 그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을 뺐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남욱 변호사가 어떤 검찰에서 했던 진술 그러니까 본인의 저 말 포인트는 저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는 것은 이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었고 새로운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니까 지금 그 유동규 씨와 정진상 남욱 변호사의 다른 점은 유동규 씨는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계속 겨냥을 했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뀐 수사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남욱 변호사의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굉장히 법리에 받기 때문에 이건 위증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가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그분이 이재명 대표 측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위증죄로 될 수가 없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위증죄로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직접 들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기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만배 씨가 3천만 원을 유동규 씨 측에 전달을 했었는데 유동규 씨가 벌쩍 뛰었다. 자신은 1,500만 원밖에 받은 게 없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말한 3천과 유동규 씨가 말한 1,500이 일단 다르고 또한 만약에 유동규 씨가 이 돈을 받았다면 자신이 썼는지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재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욱 씨 이야기에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랄지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술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만 믿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유동규가 또 남욱이 누구한테 돈을 줬다고 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겠죠. 그냥 그걸 믿고 돈을 줬어?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뇌물에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을 몇 년도에 가서 돈을 가져가서 유동규가 와서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음식점이 정말 있었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확인을 해봤는데 있어요.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서 카드로 계산을 써요. 그럼 카드가 그 날짜에 카드 대금이 찍혀 있는 걸 보겠죠. 그럼 유동규가 왔어요. 그럼 유동규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출처가 됐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보강증거면서 이제 물적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체크해 보면 다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냥 남욱이가 그냥 이 얘기하려고 하면 언제 돈 얼마 줬다 한꺼번에 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2013년도부터 날짜를 계속 특정하면서 장소와 일시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릴 것이 이제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있잖아요. 근데 민간업자들이 한 4천억 정도의 수익을 얻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돈이 1,200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1호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여기서 수익을 누가 얻었느냐 이게 사실은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이재명 시장 측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이익에 있어서 1호에다 배분을 많이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패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찰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천화동인 1호 뭐 처음에 700억 그랬다가 지금 480억 정도로 줄어들었긴 했습니다만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따져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8억 정도 건네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김영 부원장 등에 대해서 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돈이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 건네졌던 돈들이 모두 합치면 한 18억 정도 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남욱 변호사가 밝힌 겁니다. 2014년부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 뭐 4억, 재선 때는요, 경기지사 때는 알 수 없지만 매월 1,500만 원씩 뭐 운영비에서 빼서 줬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지난번에 뭐 많은 분들이 보셨던 8억 이상에 되는 돈들이 이재명 대표 측에 건네갔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 지금 선거 자금이나 뭐 비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라고 하는 돈들이 어떻게 전달됐냐라고 보면 결국에 김만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건네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전해 들었다.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직접 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가 이렇게 사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또는 전달했다고 들었다. 건네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 수사에서 핵심은 김만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 행위 자체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이 진술이 결국엔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돈이 건네갔다는 진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700억 중에서 세금 제하고 비용 제하고 428억 원을 놓고 저수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저수지 이재명 그 대표의 선거를 위한 저수지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다 합해서 18억이라고 하고 성남시장 재선 때부터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8억은 대선 후보 경선 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 경선 때 원래 20억을 요구를 했어요.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돈을 순차적으로 주다가 대장동 사건이 이슈로 터지는 바람에 그때 중단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 중단이 안 됐으면은 그 8억이 아니고 20억이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또 대선 본선이 있으니까 본선이 있으니까 저수지에서 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저수지라는 말이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여러 가지 인허가권자가 편의를 이렇게 봐주는 그 대가로 이렇게 그 돈을 왜 주겠습니까? 그 대장동 사업자들이 어떤 반대 급부를 받았으니까 돈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해서 사업 편의를 봐주고 초과 이익 환수제 조항 같은 것도 없애고 건설사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설계를 다 하고 저수지에 돈을 묻어놓고 그것을 선거 때마다 가져갔다. 지금 정언들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가장 큰 줄거리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남욱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한 말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CR도 안 먹힌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만약에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인가요? 귀국할 때 JTBC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CR이 안 먹히더라. 그리고 그들끼리 한 대화 녹취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끼리 돈 주고 받는 이런 거는 2층, 즉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내부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어제 남 변호사 진술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시장실 쪽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롭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뭐가 진실인지는 이제 뭐 재판정에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남욱 변호사는 최초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뭐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봐야죠. 지금 진술이 바뀐 건 맞아요. 남욱 변호사가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요. 천화동이 1호 이재명 그분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만 바뀌었습니까? 더 핵심적으로 바뀐 게 검찰이 바뀐 거 아닙니까? 검찰이요. 그분이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했던 게 검찰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증죄가 적용되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9일에 유동규 그 용인 오피스텔 그 압수수색 될 때요. 아니 정진상이 어떻게 알았죠, 그걸? 압수수색 곧 들어오는데 뭐 하고 정진상이 압수수색 그 나온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는 그러니까 저분들은요. 남욱, 유동규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감방에 들어가고 한 3년만 고생하고 나오자. 어떻게 알아서 잘 사법적으로 잘 선처를 해주겠지. 한 감방에서 3년 고생하고 나오면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잘 그냥 부귀영화 누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대선 결과가 자기들 희망하는 대로 안 되고 검찰이 이제 그렇게 이재명 후보 당시 덮어주고 뭐 일종의 그 압수수색 정보들이 유출됐는지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에서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바뀌는 네. 이쪽으로 바뀌니까 저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는 예.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 이걸 둘러싸고 이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이 게임 체인저 뭐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최초에 이미 이 배당이 가장 많이 돼서 이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가 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 논란이 붙었었죠.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분이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하셨다던데. 안에서 그분을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그거는 천화동인와는 제 거라고. 네. 자, 법률상으로 보면 지금 소유주는 김만배 씨,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법인의 이 서류상 소유주가.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수사할 때는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이런 결론을 검찰에서 내렸다가 지금은 남욱이나 이 유동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따져보면 이재명 시장실 쪽이다 이런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김 변호사님,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부가 바뀌기 전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동규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천화동 1호는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전문 증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돈이 흘러간 경우를 보면 남욱이 김만배를 주로 들었다는 얘기고 특히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는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나는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증거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출소 후 아니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남욱에게 한 사실이 있다랄지 아니면 천화동인 1호 자체는 내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일부 가지고 있고 이재명 시장 측이 일부 가지고 있다. 이런 진술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빼도 박도 못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나와서 또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검찰이 근다고서 그걸 믿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사람이 남욱뿐만 아니라 정영학 있죠. 그다음에 변호사 있죠. 유동규 있잖아요. 또 유동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김만배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신빙성이 담보가 돼버리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지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김만배 씨 인정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도 수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 그분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당군도 놀랄 그분의 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 이전 시대에는 이 기업에서 돈 뜯어가고 저 기업에서 돈 뜯어가는 뜯어쓰는 시대다. 이제 그분은 뜯어쓰는 시대는 가라. 이제 나는 만들어 쓴다.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대장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부하시는데 제가 이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네, 저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승훈 변호사, 뭐 자신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대선 때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김용 부원장 측에 전달된 돈이 한 20억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쁜 짓을 지금 다 한 사람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네. 곽상도 씨의 아들은 5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돈 액수로 따지면 곽상도 씨가 더 많은 나쁜 짓을 해줬기 때문에 받았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곽상도 씨가 무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428억을 저수지에 묻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명목이 필요 없이 428억 묻어놨으니까 이거 그냥 이 돈 좀 주세요.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돈을 요구할 때마다 명목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탄약고를 이전한다, 박달 스마트밸리, 위례 신도시, 대장동, 뭐 떡값, 대북 비료 사업 이런 변명들이 자꾸 나온 걸 보면 검찰이 428억 뇌물 공여 약속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무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돈들을 쪼개서 각자의 명목에 따라 이건 대선 자금이야, 이건 정치 자금이야, 뭐 이렇게 이건 비료 지원이야 이런 것들로 하는 것으로 보면 저는 법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네. 428억 뇌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것인데 예? 왜 다르게 기소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으로 또 재판 과정에서 예, 예.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 변호사가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했다는 건데 2020년 다시마 비료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 막대한 이익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구속됐죠.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시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5월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 복구를 위한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본 지원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이름이 여기서도 거론이 됐는데요. 남 변호사가 왜 이 이야기를 안 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검찰 수사 때는 안 했습니다. 법정에서 털어놓은 건데 대선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될 게 걱정이 돼서 말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 비서관님? 근데 결국에 지금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진술을 안 했던 것을 하는 상황, 그리고 네. 과거에 했던 진술이 바뀌는 상황에는 결국에는 지금 주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둘러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 문제도 간단하게 보면 이화영 전 그 평화부지사가 사실은 지금 쌍방울 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사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을 거론했을 때에 본인이 받게 되는 타격이나 정치적으로 불거질 문제의 리스크 역시도 상당히 줄어든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혐의점 역시도 굉장히 분명하게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어쨌든 이건 역시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검찰 수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도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덜어진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새로운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남욱 변호사가 이 대장동뿐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1위였다.
그래서 무서웠다. 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중에서 그 이재명 대표 부분을 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지율 1위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 또 뭐 탄약호 이전해서 그 탄약호 이전한 자리에 그렇죠.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예. 그런 구상도 했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은 애가 대북 사업을 해서 다시마 비료를 또 대북 사업을 하겠다고 뭐 20억 원인가 또 투자를 했어요. 예. 이런 것을 보면은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거기다 전력 투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욱 변호사의 말이 그때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재판정에서 역시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남욱, 유동규 그 한 명이 김만배죠.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했던 3명 중에 2명은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서 이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김만배 씨 금요일 날 0시에 나옵니다. 금요일 날 0시에 나오는데 김만배 씨까지 가세를 할 건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뭐 다른 두 사람은 말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김만배 씨가 과연 이 부분에 동조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검찰도 증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사라는 거 금요일 또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 실장과 이 김용 부원장이 증거인멸을 종용한 정황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압수수색 전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니까 당시 정 실장과 통화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한번 보시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네, 그 언론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 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나중에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네. 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 따르면 당시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본부장에게 김용 부원장이 했던 말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 가서 한 열흘 정도만 숨어 지내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뒤에 보면 쓰레기라도 어디 가서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 이런 내용이 진술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전까지 이제 알려졌던 거는 저런 리얼한 얘기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네네. 검찰에서도 뭐 너 잡으러 안 올 거다. 예. 근데 실제 그 압수수색 그 다음 날 유동규 씨가 그 병원에 입원하러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안 받아주고 나서 이제 검찰에 이렇게 체포가 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실제 전개 상황하고 상당히 부합되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압수수색 직전에 그날 새벽부터 유동규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8시 21분인가 그 검찰이 그 유동규 씨 용인 오피스텔 가갖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근데 그 직전에 몇 분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한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휴대폰 던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동규 씨는 저거 던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 아깝잖아요. 굉장히 그거 던지기가. 그런데 정진상 씨는 그걸 왜 던지라고 했는가? 자기가 김만배 씨를 회유하기 위해서. 근데 김만배 씨의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유동규한테 물어보고 뭐 해갖고 그런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진상 자신이 대장동 일당의 그 맏형격인
김만배 씨를 어떻게 회유하려고 하는 정황이 유동규 휴대폰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던지라고 한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다 영장에 아주 리얼하게 적시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또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거 이기고 보자. 너 개인의 잘못이라고 몰고 가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온 건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개인 일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소 이후에 형제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정 실장이 영장실질심사 갈 때 유동규 씨 증언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단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 3인성호나 뭐 증자살인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개인 일탈로 몰아가겠다. 개인 비리. 거기에 대해서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취지 같아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이 보면요.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관계는 뭐 수사가 됐든 재판이 됐든 확인해 봐야 되고 유동규 씨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정진상 김용 부원장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보면 정진상 실장이 핸드폰을 버리라 했다고 하는데 그 핸드폰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근데 버리라고 했다고 뭐 버릴 필요가 있나요? 또한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본부장 둘만의 대화예요. 그러면 자신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고 자신의 사실상의 처에게는 증거인멸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당연히 정진상 실장이 시켰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자신에게는 법률적으로 이득이 있죠. 또한 뭐 김용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어서 병원에 입원해라, 산에 숨어라 10일간만 그러는데 뭐 10일간만 입원하면 대선이 끝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일만 병원에 입원해서 특별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술이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때는 형제, 장비라고 불렸던 사람이 진술을 번복했을 때는 그 당위성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그렇게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밝혀주기 위해서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돈, 그 돈보다 제가 봤을 때는 유동규 씨가 더 받은 것 같거든요. 유동규 씨는 비료 공장 한다고 유원홀딩스를 차려서 35억 받아서 그중에 12억은 전체에게 위자료 5억 주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7억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을 더 받은 것 같은데 왜 몸통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가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돈 가지고 계속 싸웠다는 거잖아요. 내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정영학 회사가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말들을 계속했고
그 거짓말 중에 그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뭐 당연히 그 부분은 뭐 법원에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데 뭐 유동규 씨가 더 먹었다 이 부분은 우리 이 변호사가 보실 때 이제 추정에 불과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관계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진술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근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요. 유동규가 돈을 얼마 먹었냐, 더 먹었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설계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돈을 많이 가게 했느냐 이게 본질이고, 그다음에 돈을 가게 했는데 천화동에 1호와 7호가 있는데 천화동 1호에 1,200억을 배당을 시켜서 그걸 과연 이재명 시장측에서 가져가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천화동인과 관련해서 그 금액은 한 428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지금 누가 가져갔느냐 아니고 지금 천화동의 1호 자체를 428억을 저수지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에 의하면 아마 428억을 가져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또 그 이전에는 김만배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에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돈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영장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정말 침낭을 들고 태백산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할지 쓰레기라도 먹어서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유동규가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 그걸 오히려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네. 정진상 씨가 개인 비리로 몰아가겠다 했는데 실제로 몰아갔죠.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김용 또 정진상 두 사람 이름만 아예 안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구도를 보면은 이쪽에 민간 사업자 그 남욱이나 김만배 씨가 있고 이쪽에 그 이재명 대표 쪽의 정진상, 김용이 있고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유동규 씨예요. 네. 그러니 유동규와는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소환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속 뭐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다고 뭐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느냐 뭐 열흘 입원했는데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 사건을 수사를 하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수사하던 수사팀에 명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검찰 공소장에 나왔지만 유동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 김용 씨가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정진상 실장이 이 대장동 수사 책임자와 다 얘기가 돼 있으니 당신은 병원에 입원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그것을 기하로 해서 수사를 무마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물론 그때 수사 지휘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정수 지검장이. 그런데 지금 진술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 씨가 폭로한 것과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 아파서 입원만 하면은 그때 당시에 검찰 수사를 다 무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유동규 씨에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동규 씨를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태백 안에 들어가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하니 이 김용 씨도 등장을 하고 정진상 씨도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진실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정진상 실장이 사용한 이메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확보를 했다 그러고요. 또 검찰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모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 이 구치소 안에서도 서로 층, 사동 이런 건 다 분리해서 이 수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이 아마 구속 적부심 심사할 거예요. 정진상 실장.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 박범계 장관 의원이 이 대표 측근 수사 배우로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오늘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는 거라고 우리 장모님도 아시더라고요. 이 사태를 정확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출처가 뭐 장모님이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영장 발부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이나 설명이 못 된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구속영장 표지에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한 장관을 상대로 또 박범계 의원이 계속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아예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영장 심사할 때 안 나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 비서관?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계속해서 마이크를 쥐어주는 행위를 예. 민주당에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심각하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측근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사실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은 당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이라던가 한동훈 장관의 배우설을 제기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방식으로 전선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땐 이례적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통상적인 그동안의 수사나 뭐 법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범죄 사실이 입증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발부가 된 것이라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배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대장동도 있습니다만 성남FC 관련해 배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결국 국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친다면 구속동의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자, 신 의원님. 네. 검찰 수사, 국회의 반응. 야당의 반응 어떻게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가 이제 12월 9일인가요? 이제 예산안 통과시키고 이제 100일 동안에 그 회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회기 중일 때는 좀 그 의원들이 소환 통보를 받더라도 지금 뭐 회기 중이라서 회의 때문에 바쁘다 이렇게 핑계 대면서 미룰 수가 있는데 비회기 중에는 좀 핑계 대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또 활용해서 방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지 네. 요것이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는 할 수가 있고 예. 저는 연내에는 그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가 12월 8일 전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부수는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 안 응할 것인지 소환에 계속적으로 불응할 경우에는 그런 뭐 체포영장을 국회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근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장동에서 업자들 도와주고 뇌물 받아먹은 집단이 공공환수하려고 치열하게 싸웠던 이재명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방탄이 필요한 자들은 업자 도와주고 뇌물 받아먹은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자,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 당 대표이고 네.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 요구권을 요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뭐 검찰 소환 요구를 한다면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네. 받고 또 뭐 이렇게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응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체포동의안 네, 동의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방탄 국회를 이용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이 부분도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이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뭐 1심 자료를 8,000쪽 가까운 증거 기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김고산 변호사님이 8,000쪽이면 어느 정도예요? 이거 뭐 판사들이 볼 수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뭐 한 권이 한 400쪽 정도. 예, 예. 그럼 20권이야. 많으면 400쪽이죠. 작은 거 한 예. 200쪽 되는데 그럼 이제 20권이면 아이고. 사실 쌓아놓으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것이 한 20개 정도 되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가요. 간단한 죄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과연 수사 기록이 필요했는지 좀 의문이 가는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 김문기 씨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이제 지금 뭐 골프 칠 때 같이 골프 쳤고 보고를 계속 했었고. 근데 그런 정도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이거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더군다나 김문기 씨가 뭐 골프 쳤다고 그 가족들한테 내가 시장님 모시고 예. 골프 쳤고 또 그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는데 이제 팀이 한 2팀 정도 되면 이제 한 팀에서 같이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은 카트를 탔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걸 보면 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지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야당 대표이고 이 사건에서 이제 무죄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 가질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아마 첨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기록이 어마어마한 지금 기록을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대표 오늘 분위기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가장 가까운 측근인 정지상 실장님께서 구성됐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야당 탄압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네, 잠시만요.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이제. 예. 침묵했습니다. 오늘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재차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이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낙연계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친명도 있습니다만 비명도 있죠. 이낙연계 의원들이 뭐 이 전 대표 만나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단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찾아간다는데 자, 정성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계입니다. 보시죠. 김용 부원장은 지금 결국은 기소까지 됐습니다. 구속 기소. 그러면 당원 80조가 적용돼서 이 기소 당직 정지 이 부분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서른 의원이나 유현천 의원. 미국 가서 이낙연 의원 또 만난다. 전 의원 만난다. 그러시겠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국회 또 어떤 휴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뭐 1월 달이 그때 그냥 뭐 위로 겸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박 비서관 어때요? 아니,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정성호 의원님이 정확하게 보셨고요. 예.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기사에서 거론되셨던 분들, 네. 이낙연계 의원이다라고 이제 불려지는 분들한테 좀 취재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다 방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낙연 소위 개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뭐 우리가 이때 다 같이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일정이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가야 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이제 가서 겸사겸사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마치 뭐 친명대 뭐 친낙이 뭐 다시 한번 뭐 싸움을 붙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낙연 전 대표죠. 지난번 경선 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뭐라고 했었는지 경선 당시 모습 한번 보시죠.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는 공공개발하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국민의힘인데 왜 자꾸 우리 당선분들이 저한테 자꾸 그런지를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꾸 저한테 물어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야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예, 자, 대선 때 저랬습니다. 저랬는데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이낙연계 의원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이 어디 있었는지 이 위치 정보를 분석해 봤더니 의혹이 있었던 지난 7월 19일이었나요? 19일과 20일 그 사이에 모두 10시쯤에 술집을 떠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법사위에서 재생됐던 이른바 첼리스트의 주장 한번 보시죠.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경호원들 다 있었지.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안 떨어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앞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1시야. 아니 3시간을 놀래갔어. 네. 자, 뭐 갑자기 시끄러지고 VIP 들어오십니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새벽 1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경찰의 이 수사 결과를 보면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술집 주인, 밴드 마스터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위치 정보를 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첼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밤 10시쯤 무렵에 그 술집에서 다 흩어지는 모습이 잡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첼리스트가. 다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느냐? 그 부분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된 거고 다만 문제 인물들, 등장했던 일부 인물들이 10시까지 있다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야 윤 대통령 본 적이 없다는 게 일관된 진술인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예. 지금 청담동에서 그날 새벽 3시까지 술 먹은 적이 없는 걸로 네.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진술들도 나오니까 예.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쪽에서는 그날이 아니고 다른 장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꼭 그날이 아니고 다른 장소를 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자, 이제 7월 19일 밤 10시 이것은 지금 그 첼리스트가 있었던 주점의 주인 그리고 이 밴드 마스터 종업원들이 증언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첼리스트가 있은 그곳이 문제가 된 곳이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첼리스트는 그곳에 있었는데 네. 10시에 새벽 3시가 아니고 10시에 다 나갔고 그리고 뭐 위치 추적도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첼리스트가 있었다고 한 그날 있었던 주인과 그 밴드 마스터나 종업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못 봤다고 하고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은 그 뭐 본인들이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두 사람을 못 봤다고 하면은 그 김앤장 변호사는 또 다른 논외로 치더라도 가장 핵심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첼리스트가 있던 그 시간에 없었다 하면은 이것은 허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통화 기록을 제출했잖아요. 물레동, 뭐 강서구, 영등포 여기 있었다 그랬는데 그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가 낸 통신 기록하고 통신 영장을 통해 확인한 위치값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데 있었는데 통화는 거기서 한 걸로 나오는 뭐 그런 이상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창 전 총재 권한 대행한테 취재를 좀 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조연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윤 대통령, 한동훈, 김앤장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 아니냐. 날짜를 헷갈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승훈 변호사 이건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뭐 저건 뭐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신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장관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저렇게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할 때도 조금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통신영장과 자신이 제출한 통신기록과 달리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일부 거짓말한 것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핵심은 정말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두 사람이 따로따로 먹었다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같이 있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하나 둘씩 증거들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점 특정해서 가봤더니 뭐 144.81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조금 넘는 데인데 거기 뭐 30명 뭐 최소한 40명 이렇게 들어가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라고 하는 분 A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일 SNS에 글을 게재하면서 경찰 4명이 집에 찾아왔다. 제보했을 뿐인데 이렇게 하면 무서워서 누가 공익 제보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오늘도 긴급 경찰 도움 압수수색 이런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소 정치적인 발언들도 하고 있는데 뭐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더 쉽게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면서 광화문으로 나가세요. 뭐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해요. 자, 김광석 변호사님, 뭐 이 사람은 광화문 그랬더니 그 촛불 집회가 아니라 보수단체 태극기 집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본인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악플 담는 사람을 아마 이제 보수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보수층에서도 아마 그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그 이분이 쓰는 글을 보면 상당히 정치 지향적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약간 언어에 있어도 약간 비속어까지 쓰면서 그렇게 막 정제된 언어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이제 제보자인데 왜 제보자를 이런 취급하느냐. 왜 경찰이 와서 오고 막 이런 난리를 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보라는 것은요. 특히 이제 공익 제보라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아는 사실을 제보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제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도 검증을 해봐야 하는 거죠. 특히 그 첼리스트의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뭐 동거녀라는 얘기도 있고 여자친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정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그다음에 신빙성 이런 걸 따져보고 제보를 하는데 무작정 제보하고 터트려 넣어놓고 이게 잘못되니까 나는 공익제보자인데 왜 이런 대우를 하느냐.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또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 너무 싫다 그러면서 얼른 취업이나 해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박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증거도 없이 심야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김의겸 대변인 교체해라 뭐 이런 이야기했고요. 네, 어떤 걸 두고 이 말을 했는지 저희들이 이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간에 주고받는 문답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가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김의겸 의원님.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제가 있었다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도 당연히 간 적 없고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국정감사장을 야바이판으로 만든 한동훈 장관은 적반하장식 모렴치한 행태에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녹취 내용 중에는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 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공당이 저지른 모는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제 뭐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보자 A씨는 그 부분을 또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이 김의겸, 장경태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승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생각하고요. 뭐 비단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의 최근 행보가 많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네.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과의 여러 번의 설전이 있었던 김의겸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저 의혹에 대해서 뭐 사실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설전이 계속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더 강하게 나오기 마련이고 또 그런 태도에 의해서 야당은 더 한동훈 장관에게 더 적대적이 되기 마련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사실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실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또 북한 마약 이야기를 했다가 한동훈 장관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북한에서 한국으로 마약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제보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일인지. 요즘 야당에서 장관님에 대한 약간 공격성 발언이나 아니면 뭐 의혹 제기가 좀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요즘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공인에 대해서 공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생각난 건데 장경태 의원께서는 왜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마약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시고 제보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마약 혹시 제조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 있는 모 공장에서 북한 주민을 고용해서 마약을 대한민국에 들이고 있다라는 의혹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 의혹을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뭐 검찰에 그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장관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또 다른 의혹. 위원님, 그게 의혹입니까? 만약 맞은 범죄인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마약 수사에만 몰두하다가 다른 걸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북한 관련 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보가 있다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말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한번 또 역공을 한 셈이죠.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 뭐 지금 야당 의원들과 계속해서 마찰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데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경태 최고위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 화나의 집을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때 조명을 썼다 어쨌다 빈곤 포르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자꾸 일이 커지거든요. 대통령실이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경태 의원은 당시 조명 사용과 관련해서 캄보디아 한인분들이 제보를 주셨다 이러면서 주장을 이어갑니다. 보시죠. 고발을 뭐부터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카메라 쓰셨는지 수행원 몇 명인지 다 밝히십시오. 이 정도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실한 근거 확보가 필요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캄보디아에 계신 한인분들께서 저희도 제보를 주셨는데요. 그 해당 가옥이 전형적인 캄보디아의 이 서민들의 주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슨 백열국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밝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이 매우 어려웠을 거다. 혹은 최소한 카메라 몇 대의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많은 이 제보가 있었고 또 사진 분석가분들과 함께 영상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사실과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도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야 윤석열 정권에 무슨 좀 데미지 타격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저도 10분 이해를 해요. 근데 좀 그러려면 좀 정밀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문제점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헛방을 친 게 결국은 자기를 이제 부메랑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의 그 자승자박의 그런 건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잠깐만 뭐 제보 어쩌고 그러는데요. 제보 엄청나게 들어오죠. 국회의원 하다 보면요. 온갖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게 누구의 몫입니까? 제보 들어온다고 그대로 옮겨놓는 게 국회의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보의 신빙성을 추려서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물러날 줄 모르네요. 그러니까 한번 해갖고 아니면은 빨리 거기서 손절을 하고 이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의혹이 과하다 보니 하고 그 빠져나오면서 데미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슨 아집 때문인지 뭐 하면서 지금 매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를 하는 이유 3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 이 인터넷 게시판 같은 뭐 출처 불분명한 이 허위글을 토대로 이 가짜 뉴스를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했다. 이런 거 하나. 조명이 없었다고 계속 설명했는데도 재차 허위 사실을 부각했고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에 대한 이 우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마이뉴스가 어떻게 보면 좀 진보 매체죠. 거기서 이제 사진가들의 주장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거기 봤더니 이 조명을 사용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까지 뭐 논란이 될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민주당의 이 관심이 또 이렇게까지 번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할지는 국가적으로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경태 의원 뭐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오늘 해명을 또 하나 있는데 이력서나 출입국 신고서 쓸 때 성별을 묻는 질문 있죠. 섹스. 이것도 야한 거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여권에서 포르노란 말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자, 김건상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섹스는 성별인데 우리가 영어로 된 건 성별을 섹스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걸 또 적절하지 않는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일단 신선하죠. 그 소신 있고 또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의 어떤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에서 자리를 좀 의심케 해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오히려 구태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잘못된 길을 좀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선배 정치인들이 좀 잘 지도 편달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중단했습니다. 이틀째인데요. 이 굉장히 아쉬워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의 이 원인이 됐던 MBC 기자와 기자의 고성과 직원과의 설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긴 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건데 이런 소란이 있었다고 해서 또는 기자가 따져 물었다고 해서 이게 중단된다는 것 자체는 윤석열 정부가 좀 더 통 크게 국민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MBC 기자 뭐 비행기 전용기 안 태우는 것보다는 좀 더 언론과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MBC 기자에 대해서 뭐 이 위해하겠다 신변 위협 글이 와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기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은 MBC 기자가 그날 도어 스태핑이 그 해외 순방하고 나서 첫날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못 하고 갔어요. 그럼 본인이 이 정장 차림에 딱 제일 앞에 서서 제일 앞에서 첫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왜 그 이렇게 그 전용기를 사적으로 국고를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을 다 대답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난 것이죠. 뭐 옷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반칙을 했다고 봐요. 6개월 동안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어떤 룰이 생겨 있습니다. 룰이 생겨서 너무 그 민감한 발언 같으면은 대통령이 답변을 자제하고 이런 있는데 그 룰을 깬 거죠. 반칙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측 모두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